이 여인은 본래 노비였사온데 이제 빈으로 삼고자 합니다. 1436년 초여름 한양 창덕궁 안 깊숙한 침전에서 이 말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조선의 법과 질서 그리고 신분의 상식을 한꺼번에 건드리는 선언이었습니다. 노비에서 후궁, 그것도 최고의 품계인 비누로의 책봉. 훗날 사람들은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사랑한 여인, 노비에서 후궁까지 신분이 격변한 사건이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위해 조선 왕조실록 세종실록과 후궁 품계 관련 기록, 조선 전기 신분제 연구 자료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정확한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파격적인 책봉이 있기 훨씬 전 아직 김씨라는 여인이 기록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던 시절입니다. 15세기 초 세종이 왕위에 오른 직후의 한양 궁궐은 겉으로 보기에 질서와 규범이 분명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서를 떠받치고 있던 것은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닫고 물을 깃고 새벽마다 불을 지피며 궁궐을 움직이던 이들, 바로 노비들이었습니다. 김씨 역시 그중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록은 그녀의 출생 연도도 가문도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본래 노비 신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 사회에서 노비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결혼도, 거처도, 아이의 신분도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궁궐에 속한 관노라 해서 사정이 나았던 것도 아닙니다. 왕이 머무는 공간 가까이에 있다는 이유로 더 엄격한 규율 속에서 살아야 했고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도 늘 조심해야 했습니다. 김씨는 그런 공간에서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록 속에 김씨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세종의 후궁이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조선에서, 그것도 세종의 시대에 노비 출신 여성이 어떻게 후궁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후궁은 아무나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양인 이상의 가문 출신이었고 집안의 배경과 신분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노비 출신 후궁은 제도 바깥의 예외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실록 역시 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추천이 있었는지 우연한 계기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선택이 궁궐 안에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1428년 김씨는 왕자를 낳습니다. 왕자의 생모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위치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궁궐에서 아이는 곧 혈통이자 정치였습니다. 노비라는 출발점은 이 순간부터 서서히 다른 의미를 띠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수군거렸을지도 모릅니다. 노비가 왕자를 낳았다. 이 일은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가 후궁의 최고 자리에 오를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조선이 단단히 붙잡고 있던 신분의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머지않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깊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노비 출신 김 씨가 궁궐 안으로 들어오게 된 배경에는 개인의 선택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시대의 구조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금 시선을 넓혀 세종시대의 궁궐과 조선 사회 전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세기 초 조선은 건국된 지 아직 반세기도 채 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태종을 거쳐 세종에 이르기까지 왕권은 점차 안정되고 있었지만 사회의 기본 틀은 여전히 단단하게 굳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신분제가 있었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 노비로 나뉜 질서는 법과 관습을 통해 반복해서 확인되었고 태어날 때의 신분은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노비는 가장 아래에 놓인 존재였습니다. 국가 소속의 관노와 개인에게 속한 산호로 나뉘었지만 어느 쪽이든 자유는 없었습니다. 궁궐의 노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머무는 가장 가까운 공간에서 일했지만 그만큼 규율은 엄격했고 삶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들은 궁궐의 질서를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습니다. 한편 세종은 즉위 초기부터 학문과 제도를 중시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치편전을 세우고 경연을 활성화하며 관료 체계를 차분히 정비해 나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세종은 합리와 원칙을 중시한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의 사적인 선택은 언제나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궁궐 안의 여성들 또한 엄격한 질서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왕비를 정점으로 그 아래에 빈기, 인소의 수건 등으로 나뉜 후궁 체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후궁은 단순히 왕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혈통과 직결된 존재였고 아이를 낳느냐에 따라 지위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 아이가 왕자가 되느냐에 따라 궁중의 힘의 균형도 흔들렸습니다. 이 때문에 후궁의 출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대부분은 양반이나 최소한 양인 가문 출신이었고 그 집안 배경은 왕실과 관료, 사회 모두의 주목 대상이었습니다. 노비 출신 여성은 애초에 이 구조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의 존재는 궁궐 안에서도 쉽게 설명되지 않는 예외였습니다. 세종 개인의 성격 역시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세종은 후궁을 많이 둔 왕은 아니었습니다. 무분별하게 여인을 들이기보다는 비교적 절제된 모습을 보였고 후궁 간의 갈등이 크게 드러난 기록도 많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김 씨가 후궁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더욱 눈에 띄는 일이었습니다. 궁궐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러 말이 돌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왕이 뜻이다. 아이를 낳을 여인이 필요했다. 그 여인이 특별히 총애를 받는다더라.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기록은 없지만 이런 소문이 오갔을 분위기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아직 신분 질서가 완전히 굳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제도의 틈새가 남아있던 시기였고 왕의 재량이 비교적 넓게 작동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훗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 시기에는 제한적으로나마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은 언제나 불안정했습니다. 왕이 마음을 거두는 순간 그 예외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노비 출신 후궁이라는 위치는 보호와 동시에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질서가 흔들릴수록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한 사람에게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 씨가 왕자를 낳게 되면서 상황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후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왕실과 조선 사회 전체가 이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궁궐 안의 시선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왕자를 낳은 뒤부터 궁궐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조용히 지나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왕자의 생모가 된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궁중 질서 전체와 맞닿게 됩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 시기 김 씨에 대한 기록이 이전보다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아주 길거나 감정적인 표현은 없지만 그 빈도 자체가 변화를 말해줍니다. 왕자의 출생은 곧 후궁의 품계 조정으로 이어졌고 김 씨 역시 점차 높은 지위로 올라갑니다. 이는 조선의 후궁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이를 낳은 여인은 보호의 대상이 되었고 특히 왕자를 낳은 경우 그 무게는 훨씬 컸습니다. 궁궐 안에서 아이는 곧 혈통이자 미래를 둘러싼 정치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상승은 곧 긴장을 불러옵니다. 궁궐에는 이미 여러 후궁과 그들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후궁의 지위는 단순한 서열이 아니라 훗날의 정치와도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여인의 아들이 왕위에 가까워질지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궁궐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의 출신은 이 갈등을 더욱 키웠습니다. 노비 출신이라는 사실은 공식 기록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궁중 사람들 사이에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디서 온 사람인가? 그 아이가 자라면 어떤 대접을 받게 될 것인가? 이런 말들이 조심스럽게 그러나 끊임없이 오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야사나 후대의 전승에는 보다 노골적인 분위기도 전해집니다.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부 기록에서는 다른 후궁들의 반발과 불만이 적지 않았다고도 전합니다. 왕의 총애가 한쪽으로 기울 때마다 궁궐 안에는 늘 보이지 않는 긴장이 생겼습니다. 특히 김 씨처럼 출신이 분명한 경우 그 시선은 더욱 날카로웠을 것입니다. 세종 역시 이 상황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종은 감정에만 기대어 결정을 내리는 왕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는 늘 제도와 명분, 그리고 왕권의 균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렇기에 김 씨의 지위를 올리는 일은 단순한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세종은 여러 제도를 정비하며 왕권을 점차 강화해 가고 있었습니다. 학문과 법, 행정이 안정되던 시기였지만 그만큼 왕의 선택 하나하나는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후궁 한 사람의 문제조차 조선 사회 전체의 질서와 연결되어 해석되던 시기였습니다. 궁궐 바깥에서도 이 이야기는 서서히 퍼져 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왕자의 탄생과 후궁의 승진은 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소재였습니다. 공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지만 노비 출신 여인이 왕자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소문은 충분히 파장을 일으킬 만했습니다. 이는 조선이 오랫동안 지켜온 신분 질서에 대한 은근한 도전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조심스러운 단계였습니다. 김 씨는 보호받고 있었지만 동시에 시험대에 올려진 상태였습니다. 왕자의 생모라는 이유로 지위는 올라갔지만 그만큼 더 많은 눈길과 평가를 견뎌야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판단 착오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이미 다음 수순을 예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왕이 과연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이 드러나는 순간은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기 시작한 것은 김 씨의 지위가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왕자를 낳은 뒤 보호의 대상이 되었던 그녀는 이제 궁궐 질서 그 자체를 시험하는 존재가 됩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다음 단계를 입에 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1430년대 중반 한양의 궁궐은 겉보기엔 평온했습니다. 세종의 치세는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학문과 제도는 차분히 정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전과 내명부 안쪽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후궁의 품계는 단순한 예우가 아니라 왕실의 혈통과 정치적 균형을 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후궁 가운데 빈이라는 자리는 특별했습니다. 왕비 바로 아래에 놓인 최고의 후궁이었고 그 여인이 낳은 아이가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중요한 존재가 되었음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쉽게 비워지지 않았고 더 쉽게 허락되지도 않았습니다. 김 씨가 그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을 때 궁궐 안의 공기는 다시 팽팽해졌을 것입니다. 노비 출신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꼬리표였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감정이나 반대 의견이 자세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상황의 민감함을 보여줍니다. 누군가는 속으로 반대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왕의 뜻을 읽으려 애썼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세종 개인의 감정만으로 이 일이 결정되기 어려웠다는 사실입니다. 빈의 책봉은 왕의 명으로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조선의 제도와 관습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왕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세종 역시 명분과 절차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선택은 가능해 보였을까요? 여기에는 조선 전기라는 시대적 조건이 작용합니다. 신분 질서는 분명 존재했지만 후기로 갈수록 보이는 경직성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궁중 내명부의 운영은 왕의 재량이 비교적 넓게 작동하는 영역이었습니다. 제도는 있었지만 해석의 여지도 함께 존재했던 시기였습니다. 또 하나의 요소는 왕자의 존재였습니다. 왕자의 생모를 어떻게 대우하느냐는 문제는 후궁 개인의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왕자의 위상과 훗날의 입지, 그리고 왕실의 안정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김 씨를 낮은 지위에 그대로 두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남길 수도 있었습니다. 야사와 후대의 해석에서는 이 시기를 두고 여러 말이 전해집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세종이 김 씨를 보호하지 않으면 궁중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왕자의 어머니를 분명한 자리로 올려 불필요한 말과 다툼을 차단하려 했다는 해석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 결정이 가볍지 않았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436년 김 씨는 신빈에 책봉됩니다. 노비에서 후궁 그리고 최고위 후궁에 이르기까지 조선 전기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였습니다. 이 순간 조선의 신분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 책봉은 신분 질서를 거부한 파격이었을까요? 아니면 왕권과 제도가 허용한 계산된 선택이었을까요? 세종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넘어서려 했던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의 답에 거의 다가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해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마침내 질문의 중심으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지점, 바로 이것입니다. 세종대왕은 정말 노비 출신 여인을 사랑해서 최고위 후궁으로 올린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록은 그 감정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어디에도 사랑했다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실록이 전하는 것은 다만 총애했다, 책봉했다, 왕자를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감정 하나로만 설명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조심스러운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선택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세종 개인의 성정과 조선 전기의 구조가 맞물린 지점에 있습니다. 먼저 세종이라는 인물을 보겠습니다. 세종은 사적인 감정에 따라 무리한 결정을 반복한 왕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는 늘 명분과 제도, 그리고 왕권의 안정이라는 기준을 함께 놓고 판단했습니다. 신빈 김 씨의 책봉 역시 개인적인 호감만으로 밀어붙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왕자의 존재였습니다. 왕자를 낳은 여인의 지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문제는 왕실 질서의 핵심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어정쩡한 위치에 두면 오히려 소문과 갈등이 커질 수 있었고, 명확한 지위를 부여하면 궁궐 내부의 서열과 역할이 정리됩니다. 신빈 책봉은 감정의 표현이라기보다 궁중 질서를 정돈하는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조선 전기라는 시대적 조건도 작용합니다. 이 시기 신분제는 분명 존재했지만 후기로 갈수록 보이는 극단적 경직성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내명부, 즉 궁궐 안여성 조직은 왕의 재량이 비교적 넓게 작동하던 영역이었습니다. 법과 관습 사이에 틈이 남아있던 시기였기에 이런 예외가 가능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신분제가 무너졌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노비 출신 여인이 최고위 후궁이 되었다고 해서 다른 노비들에게 같은 길이 열렸던 것은 아닙니다. 김 씨의 사례는 개방이라기보다는 왕권이 허용한 매우 제한적인 예외였습니다. 신분 질서는 여전히 유지되었고, 오히려 이 사건이
얼마나 이례적인지를 더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후대의 평가도 이 지점에 머뭅니다. 일부에서는 세종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사례로 보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왕권과 제도의 계산된 선택으로 해석합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 하나로 설명하기에는 이 사건이 지닌 무게가 너무 큽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조직 안에서 한 사람의 자리가 갑자기 달라질 때 그 배경에는 개인의 능력이나 호감뿐 아니라 구조와 역할, 그리고 전체의 균형이 함께 작용합니다. 겉으로는 파격처럼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계산과 명분이 함께 움직입니다. 신빈 김씨의 책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은 세종이 왕으로서 무엇을 지키고자 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왕실의 안정, 혈통의 정리, 그리고 궁궐 질서, 그 모든 것이 이 한 번의 선택 안에 겹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파격적인 선택 이후 신빈 김씨는 어떤 삶을 살았고, 조선은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게 되었을까요? 신빈 김씨가 최고위 후궁의 자리에 오른 뒤 궁궐은 다시 겉보기의 평온을 되찾습니다. 큰 갈등이나 소란이 실록에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이 선택이 조선의 제도 안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세종의 치세 후반부, 신빈 김씨는 눈에 띄는 정치적 행보를 보이지 않습니다. 권력을 앞세워 무언가를 요구했다는 기록도, 다른 후궁들과 충돌했다는 흔적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궁궐의 질서 안에서 살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노비 출신으로 최고위 후궁까지 오른 인물이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안전한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종이 세상을 떠난 뒤 신빈 김씨의 기록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정확한 사망 시기와 말년의 모습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화려한 입지에 비해 끝은 놀라울 만큼 조용합니다. 이 또한 조선 사회가 허용한 예외의 한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신분의 벽을 넘을 수 있었던 순간은 있었지만 그 벽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후 역사에 남긴 영향은 분명합니다. 신분제가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조선 사회가 얼마나 강한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왕권이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예외를 허용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는 점입니다. 후대의 조선에서는 이런 선택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신분 질서는 더욱 굳어지고 제도의 틈은 차츰 사라집니다. 신빈 김씨의 이야기가 유독 눈에 띄는 이유도 그 이후에는 반복되기 힘든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 로맨스로 남지 않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제도와 질서가 개인의 삶을 어디까지 규정했는지를 다시 묻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권한을 가진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도 함께 보여줍니다. 이쯤에서 조용히 질문 하나를 남겨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시절 세종의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질서를 지키는 쪽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외를 감수하면서까지
한 사람의 자리를 분명히 해주는 쪽이었을까요? 또 다른 질문도 남습니다. 신빈 김 씨의 자리에서라면 이 파격적인 신분 변화 이후 어떤 삶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머무는 삶. 그것이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오래 남는 이유는 옛날 이야기인데도 오늘의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출발선은 다르지만 구조와 질서 안에서 선택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모습은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한 가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